네, 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 자원환경공학과에 재직하고 있는 김진수입니다. 이렇게 오늘 사이쌤 2022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종배 교수님께서 주신 미션을 잘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내용 말씀드릴 건데요. 먼저 에너지 안보, 에너지 시큐리티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전력 안보라는 걸로 넘어갔을 때 무엇이 더 추가적으로 고려되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린 다음에, 사실 제가 전략을 오랜 시간 동안 고민해 보지는 못해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바들을 오늘 설명을 드리고 약간 주의를 환기시키는 그 정도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시큐리티, 에너지 안보의 전통적인 정의는 보시는 화면과 같습니다. 지금 에너지 위기라고 다들 아마 동의하실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의 에너지 위기가 어느 정도의 크기가 되는, 어느 정도 심각한 에너지 위기인지 혹시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가 에너지 위기라고 부를 때 항상 드는 사례가 석유 파동이죠. 1973, 4년, 79년, 80년에 있었던 석유 파동이고요. 1차 석유 파동 때 석유 가격이 당시 명목 가격으로 한 4달러에서 배럴당 12불 수준으로, 그리고 2차 석유 파동 때 10달러 수준에서 40불 수준으로 각각 4배씩 올랐습니다. 근데 지금 유럽 같은 경우에 전력 가격은 10배, 우리도 잘 맞고 있다고는 하지만 2배 정도 오른 거고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석유 파동에 비할 수 없는 큰 에너지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가격 말씀을 드린 이유 중에 하나는 전통적인 정의는 세 가지 항목으로 봅니다. 하나는 그 중단 없는 공급, 또 하나는 가격, 수용할 수 있는 가격으로 공급을 받을 수 있느냐,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이용 가능한 에너지, 어베일러빌리티, 이 세 가지를 보는데, 꼭 공급이 중단되었다고 위기가 아니고 가격 수준이 우리가 수용할 수 없는 수준으로 올라갔을 때도 분명한 위기라고 이야기해야 되고, 그리고 앞으로의 이 시큐리티 위기는 가격적인 부분에서 계속 자주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는 공급 중단도 물론 중요하지만 가격 안정성 또는 가격을 얼마나 시스템 내에서 수용할 수 있게 만들 것인가, 이 부분을 함께 고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에너지 시큐리티를 둘러싼 여러 가지 상황들이 사실 바뀌고 있습니다. 제가 다음 슬라이드에서 또 정리한 내용이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에너지 전환이 가장 큰 트렌드고요. 재생에너지가 한국은 아니지만 전 세계적으로 이미 경쟁적인, 그러니까 전통 에너지원과 경쟁할 수 있는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고 있고, 그리고 오일 피크, 예전에 이제 피크 오일 하면 항상 언제 우리가 공급을 할 수 있는 용량이 최대가 될 거냐, 언제 정점을 찍고 내려올 거냐, 이게 이슈였는데, 지금은 아무도 서플라이 피크 얘기를 하지 않고 디맨드 피크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디맨드 피크는 늦어도 2030년대, 빠르면 그 전에 올 수 있다라고 다들 이야기하고 있고요. 게다가 지오폴리틱스는 언제나 에너지와 관련된 주요 위기 요인이고요. 그리고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오늘 주로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크리티컬 미네랄이라고 얘기하는 필요한 여러 가지 광물 자원의 확보 문제도 에너지 안보를 둘러싼 환경 변화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와 같이 이제 에너지 안보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 에너지 안보 개념 변화에 따라서 리질리언스, 회복성, 탄력성, 이 개념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건 설명 이어가면서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적인 옵션이 이렇게 IEA에서 구성한 것과 같습니다. 자세히 시간 관계상 자세히 설명드리지는 못하지만 크게 세 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는 저장입니다. 전통적인 에너지원들은 커머디티 재화하고 실물 재화이기 때문에 저장할 수 있었고요. 사실 그전에는 이 저장, 비축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 안 하다가 1차 석유 파동 터지고 이제 IEA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역사를 보면 우리 저장, 비축을 좀 전략적으로 전 세계 나라들이 국제 공조를 통해서 해야겠다 해서 74년에 생긴 거니까요. 근데 문제가 이제 전력은 이런 저장 이슈에서 자유롭지 못하죠. 실물 재화는 훨씬 더 저장이 용이합니다. 저장이고, 두 번째는 이제 생산량 조정이 되겠고요. 특히 석유나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는 생산 감산 논의도 하고 지금 증산 논의도 하는 것과 같이 생산량을 일부 좀 조절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수요 조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전통적으로 3개 정도의 수단을 써왔고요. 그래서 사실 오늘 인터내셔널 컨퍼런스이기 때문에 인터내셔널 어디언스를 위해서 한국 상황들을 보여드리려고 이런 슬라이드를 준비했는데, 이건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한국 시장 놓고 봤을 때 인터내셔널 컨퍼런스 같은 데 가서 이야기를 해보면 좀 독특하고 특이해서 다 잘 인지를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관련 내용을 설명하려고
요것과 이제 다음 페이지 슬라이드가 있는데 그건 간략히 넘어가도록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환경 변화, 에너지 시큐리티를 둘러싼 환경 변화를 약간 좀 항목별로 나눠보면 저는 이렇게 네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탄소 중립이고요, 가장 큰 메가 트렌드이고, 두 번째는 이제 글로벌 밸류 체인의 변화입니다. 글로벌 밸류 체인 자체가 에너지 때문에 변한 게 아니라 GBC 자체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쪽 지금 무역이나 아니면 관련 연구를 하시는 분들도 글로벌 밸류 체인의 변화, 패러다임 변화라는 게 지금 굉장히 큰 이슈고, 예전에는 중국이나 여러 가지 생산 기지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 역할들이 바뀌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산업조차도 고도화되고 뭐 AICBM을 기준으로 한 그 사용한 4차 산업혁명 관련 인더스트리들이 등장하면서 GBC가 변화하고 있고, 이 GBC의 변화 자체가 에너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세 번째 항목은 지역화 내지는 뭐 다 그 일종의 블록화라고 하죠. 그래서 네 편 내 편 나누고 있는 그 글로벌리제이션과 반대되는 움직임이 지금 정확히 벌어지고 있고, 마지막 문제가 파이낸싱입니다. 파이낸싱이 왜 에너지 시큐리티에서 문제가 되냐라고 하면 전통적인 지금 천연가스도 그렇고 원자력도 그렇고 뭐 텍소노미에 포함됐다고는 하지만 기준이 굉장히 스트릭트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원자력 같은 경우도 고준위 폐기물을 저장할 수 있는 방패장이 없으면 텍소노미, EU 같은 경우에 텍소노미에 포함을 안 시키기 때문에 그러한 우리가 전통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파이낸싱이 어려워질 거라는 겁니다. 투자가 어려워진다라는 건 그만큼 그 시큐리티 입장에서는 위험도가 높아지는 효과를 가지고 오게 되죠. 이게 아까 박정배 교수님도 잠깐 소개를 해 주신 것인데요. 일렉트릭시티 서플라이, 이게 영국에서 2018년에 이미 이것도 4년 전이 되었습니다. 2018년에 에너지 시큐리티에 대한 전략 보고서를 내면서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앞으로 에너지 시큐리티를 분석하고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제시한 그림입니다. 여기서 이제 affordability나 reliability, availability는 아까 보여드린 IEE에서 전통적인 에너지를 대상으로 하는 에너지 시큐리티 개념이고요. 영국에서 이제 하나를 더 붙였죠. sustainability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붉은 박스로 친 게 전부 전력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시큐리티를 바라봄에 있어서 이미 영국과 같은 나라, 영국이 올해 이 탄소 배출 감소량으로 놓고 보면 계획했던 경로 그대로 지금 잘 따라가고 있고요. 2030년, 35년까지 원래 계획했던, 그러니까 2050 카본 뉴트럴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좀 힘들긴 하겠지만 할 수 있을 것으로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영국의 사례를 보면 이미 영국은 에너지 시큐리티 할 때 대부분의 이제 항목들을 전기를 중심으로 옮겨갔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항목을 보시면 뭐 시간 관계상 자세히 보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아까 adequacy 관련해서 LOLE 같은 개념들도 당연히 들어가 있고 public approval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서스테이너빌리티는 기본적으로는 영국이 사용한 것은 환경적인 서스테이너빌리티인데요. 저는 여기에 이제 한 가지 더 추가를 한다면 재무적인 서스테이너빌리티도 에너지 시큐리티 입장에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바뀌어가지 않을까 생각해요. 영국 같은 경우에 지금 유틸리티가 이미 파산하고 있고, 한국도 잘 대응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기도 했지만 과연 잘 대응하고 있는 건지, 이게 우리가 서스테이너블하게 대응할 수 있는 수단으로 현재 대응하고 있다, 그럼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그 적자가 이렇게 누적되고 있는 상황을 한전도 그렇고 가스공사도 그렇고 이 상황이 지속 가능하게 우리가 대응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항목들로 구성되는 에너지 시큐리티 개념으로 옮겨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수소는 사실 먼 미래의 얘기라 오늘 조금 현안 얘기 중심으로 하는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는 수소의 안정적인 공급 자체도 전력하고 발전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돼서 바뀔 수밖에 없고요. 특히 지금 2025년부터 암모니아 혼소 실증하고 이렇게 우리가 계획을 짜고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유럽에 지금 비료 회사들이 다 문을 닫고 아니면 공장 가동을 멈추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암모니아를 만드는 데는 메탄을 쓰고 그 메탄 가격이 너무 올라서 만들질 못하고 있어요. 비료를 만드는 암모니아를 못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암모니아 혼소를 하겠다는 계획 자체도 결국은 가스 위기하고 연결이 돼서 우리가 사용하기 어려운 수단으로 바뀌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인터내셔널
참가자를 위해서 한국 상황 이렇다라고 설명드리기 위한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잘 정리한 자료가 있어서 가져왔고요. 아까 박정미 교수님 에디커시 말씀해 주셨고 거래소에서 이미 잘 알고 계시는, 우리가 일렉트릭 시큐리티라고 하면 고민하고 계신 지표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IE에서 보통 6개를 쓰는데 이 6개의 지표들에서 각각 고민을 해봤느냐, 또는 아까 이제 박정미 교수님은 몇 가지 지표들을 가지고 전력 안보에 대한 그 계획을 세우자라고 했는데, 이제 전력하고 다른 우리가 전통적인 에너지원하고의 경계는 꼭 우리가 섹터 커플링이나 에너지 시스템 인테그레이션을 말하지 않더라도 점점 저는 모호해질 거라고, 특히 안보 차원에서는 모호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 6개 의미가 조금씩 다르죠. 이 6개의 지표들을 이제는 종합적으로 좀 고민해서 우리가 평가, 어세스먼트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하는 그런 단계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오퍼레이셔널 시큐리티 같은 경우에는 정상 상태에 잘 남아 있는, 유지하는 그걸 이야기하고, 특히 뭐 어떤 충격 같은 게, 이벤트 같은 게 발생했을 때 노멀 스테이트로 다시 돌아오는 능력을 이야기하는 지표가 되겠고요. 에디커시는 잘 아시는 지표고, 리질리언스 같은 경우에 우리가 새로 등장한 또는 요새 많이 사용하고 있는 개념이죠. 근데 리질리언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충격이 발생했을 때 그걸 뭐 회복하는 것도 회복하는 것인데, 그걸 잘 흡수하고 시스템 내에서 어느 정도 받아들이면서 장기적인 체인지, 장기적인 변화를 만들어가는 능력 자체를 리질리언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리질리언스 개념에는 우리가 전력 안보, 전력 시큐리티 얘기하면 대부분 이제 숏텀 기준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롱텀 기준의 전략도 세워야 되고 그것에 활용할 수 있는 하나의 지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릴라이어빌리티나 로버스티니스 같은 경우도, 또는 스테이빌리티 같은 경우도 이미 잘 알고 계시고, 특히 이거는 전기공학 관련해서 정량적으로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숫자로 계량화할 수 있는 지표들입니다. 근데 이것들을 이 6가지 지표 아니면 추가로 보조적으로 전력 안보에 필요한 지표들을 개발해서 지금은 이제 평가를 해야 되는 단계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략 말씀을 드리는데, IE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저런 흐름을 통해서,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흐름을 통해서 전략을 세우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제가 생각했던 것들 몇 가지를 이렇게 쭉 적어봤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시큐리티 얘기할 때 항상 그 유럽이나 다른 나라들 보면 항상 나오는 옵션 중에 하나가 스테이트 인터커넥션입니다. 우리는 근데 그거를 쓸 수가 없죠. 그러니까 국가 간 전력망 연계라는 걸 쓸 수가 없어서 사실 하나의 큰 대안을 빼놓고 생각해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첫 번째는 당연히 시장 혁신입니다. 시장 혁신, 뭐 앞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으니까 제가 더 첨언을 하진 않고, 지금 이게 시장의 형태에 따라서 디시전이 필요한 것들인데요. 맨 오른쪽 센트럴리 플랜드 우리나라 시장이죠. 디시전 해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앞으로 시장은 점점 복잡해지고 세상도 복잡해지고, 아까 GBC 자체도 변해가고 있는데, 우리가 저 디시전을 다 합리적으로 또는 최선의 대안을 결정할 수 있느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센트럴리 플랜드 마켓은 답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단적인 하나의 어떤 테이블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이제 앞으로 장기적으로 그 전력 안보를 확보해 나감에 있어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어떤 요약표라고, 요약 그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에너지 미니스트리가 다 결정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정부와 그리고 레귤레이터리 에이전시, 뭐 우리 전기위원회 있긴 하지만 오프제미나 아니면 FERC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시스템 오퍼레이터 또는 유틸리티 사업자 또는 표준 관련된 사업자 모두 각각의 역할이 있고, 그 각각의 주체들이 해야 되는 행위들이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결국은 마켓을 이 형태로 바꿔 나가야 하는 단계이지 않을까 생각. 그래야 일렉트릭 시큐리티 전력 안보 확보에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강화할 수 있는 전략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단계별로 보면 일단 계획 단계부터 다시 고민해야 됩니다. 김성환 교수님이 앞 세션에서 퀀텀 점프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게 아니라 지금 완전히 다른 접근법을
적용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게다가 이 접근법들을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벤치마크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례들도 있고 지금 쭉 여기 써놨지만 무엇이 필요한지 그 패스트 프리퀀시 리스폰스라든가 아니면 그 로지컬 스텝에서 무엇들이 필요한지는 이미 우리보다 앞서 이런 것들을 고민했던 주체들에서 정리를 해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마켓을 바꿔나가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우리가 이제 일렉트리시티 시큐리티 얘기할 때요, 더 이상 전기만이 아니고 항상 따라 나오는 모든 문헌, 해외에 나오는 모든 문헌을 봤을 때 따라 나오는 게 가스 시큐리티입니다. 이거랑 따로 떨어뜨려서 생각할 수 없다라고 정리하고 있고, 그래서 전력 안보를 얘기할 때도 가스 안보를 항상 같이 고민해야 된다라고 많은 그 우리보다 앞서 이 안보를 챙겨 나가는 나라들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한국은 더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요. 아시다시피 동해가스전 고갈됐고 이제 우리는 가스를 100% 수입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사이버 시큐리티는 아까 잠깐 말씀 나왔는데요, 중요합니다. 거래소 지금 분리망으로, 독립적인 망으로 운영하고 계시는데 사실 그래서 취약점이 없냐라고 하면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지 못한 곳에서 문제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스템 펌웨어 업그레이드나 뭘 할 때 이제 업체한테 맡겼는데 거기서 약간의 실수가 있었다거나, 아니면 아예 망에 연결된 다른 발전 원들을 공격해서 사이버 어택을 통해서 그 시장 자체를 교란시키는 것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사이버 시큐리티에 대해서도 우리가 앞으로 전력 안보에 있어서 계속 주목해야 되는 요인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런 모든 것들에 있어서 중요한 게 재원입니다. 어떻게 우리 투자할 거냐, 돈이 들게 자명한데 어떻게 할 거냐라는 문제가 되겠고요.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사실은 비용 현실화해야 되고 요금 현실화해야 되고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재정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조심스러운 이야기고 지금 인플레이션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많은 상황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적절한가라는 것에 대한 비판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를 더 추가적인 비용 없이 쓰겠다라고 하는 생각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라는 걸 지속적으로 정부뿐만 아니라 여러 이 전력 안보를 고민하는 주체들이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비용을 부담하자라는 게 근본적이고요. 게다가 기술 개발 필요한 것도 있는데 우리나라 지금 에너지 분야에 쓰고 있는 그 R&D 비용이 전체 매출액의 부가가치의 매출액이 아니라 부가가치의 4%에서 5% 정도 됩니다. 근데 IEA 예측도 그렇고요. 전 세계 여러 주체들의 예측을 보면 최소한 2배 이상의 투자, R&D 투자, 기술 개발 투자를 늘리지 않으면 탄소 중립 가능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R&D 투자도 늘려야 되고 앞 세션에 많은 이야기가 나왔지만 타임리 인베스트먼트, 특히 망에 대해서는 적정한 때에 투자를 해서 갖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제는 이제 지금과 같은 구조 하에서는 예산이나 아니면 펀딩을 할 수 있는 소스가 굉장히 제약돼 있다라는 것이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안보 평가는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박정희 교수님이 셰넌 위너 인덱스, 그거는 다이버시피케이션 인덱스고요. HHI는 잘 알고 계시듯이 시장 지배력 관련된 인덱스이고 약간 이제 단편적인 인덱스라서 종합 인덱스 개발할 수 있고, 이게 전통 자원에 대해서는 이미 정부에서 그러니까 자원안보 진단 체계라는 걸 만들어서 이 전통 자원에 대해서는 지금 보시는 이런 체계, 그리고 지표는 총 20개 가지고 어세스먼트하는, 평가하는 툴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를 확대해서 에너지 전반으로 확대해서 평가 툴을 만들자라는 이야기도 진행되고 있고요. 그걸 조금 더 에너지로 확대하게 되면 당연히 전력도 이런 평가 체계 안에 들어오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서비스 도입이나 아니면 그 디맨드 사이드 매니지먼트가 필요하다는 건 다들 공감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나라의 새로운 서비스 시장, 아까 앞 세션에 나왔던 보조 서비스 시장을 포함해서 도입하고 여는 게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은 디맨드 사이드 매니지먼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DR이나 국민 DR 또는 플러스 DR 여러 가지 수단 고민하고 있는데
이제 플러스 DR 같은 경우도 과연 로드 쉐이빙이나 시피팅을 정말 할 수 있을 것이냐 등등 앞으로 산적한 과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플러스 DR이나 아니면 디맨드 사이드 매니지먼트를 현재 수용할 수 있는 시장 구조냐 그러면 그렇지 않으니까 마켓 이노베이션 자체가 굉장히 이런 수단들을 위해서 핵심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금 시간에 쫓겨서 두서없이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 토의 시간이 있으니까 패널 토의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